다들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야 이거 큰 거 하나 오나 보다. 대통령이 저 위치에서 뭔가 제대로 네. 뭔가 알고 계신가 보다. 모든 정보를 다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모종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기대를 잔뜩 하고 다들 야 이번에 헌재에서 이게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그게 뒤집힐지 몰라. 여론 뒤집히고 계엄도 정당화되고 야 이거 우리 드디어 반전의 기회 아니냐라고 다들 보고 계셨을 텐데 약간 뒤로 쑥 물러서 뭐 팩트 체크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부정선거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꺼냄으로써 약간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 국민한테 유발했다는 점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정말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한테 속 시원한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변론이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연말연시가 지나고요. 드디어 민족 최대 명절이죠. 최대 9일까지 있을 수 있는 설 연휴. 다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은 정계는 여전히 두근두근이 아니라 정말 속상합니다. 전례 없던 현직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의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현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래서요. 국민의힘의 대표 소장파 의원이자 대표 가장 젊은 의원 중 한 분인 김재섭 의원과 함께 전국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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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치인들은 설 때 우리 김재섭 의원님 같은 분은 신혼이고 애가 태어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270일 정도 됐습니다. 세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설 때는 또 이제 처가도 다녀오고. 근데 저는 처가도 서울이고 또 저희 친가는 사실 다 도봉구에 살아가지고 뭐 고모 저 삼촌 다 도봉구에 사시기 때문에 걸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태어난 것도 도봉입니까? 정확하게 이제 본 적은 좀 다른데 계속 거의 인생 대부분을 다 도봉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쭉 살아가지고 4대째 이제 딸까지 4대째 도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선거 거기 있는 분들 안 찍을 수가 없었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 아버지 친구분, 뭐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 뭐 엄마 친구, 다 이제 뭐 선거 운동할 때 엄마 친구들이 와서 선거 운동을 해주시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워낙 도봉에서 또 여러모로 뭐 이제 인물도 좋으시고 여러 뛰어나서 인물이셨겠어요. 도봉에 인재셨겠어요. 이분이 몸도 좋아, 운동 많이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그 PT 그 헬스의 그 뭐라 그래 3대 3대 500. 3대 500은 그거는 뭐뭐를 포함하는 겁니까? 이게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포함하는 건데 각각 몇 킬로세요? 각각 많이 듭니다. 다 합쳐서 이제 500 한 30, 40 정도를 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200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실제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십니까? 지금 한 105kg 정도 나갑니다. 네? 105kg 정도. 일단 절대적으로 아니 학생 시절 때 파운데이션이 많이 나가시는군요. 학생 시절 때 운동을 좀 했죠? 예, 어려서도 럭비를 한 했고, 거예요? 어려서는 이제 유도를 했었고, 유도도 했어요? 네, 이제 대학 가서 럭비를 하면서 매년 이제 충계리그에 나갔고. 그럼 유도는 유단입니까? 예. 저 시합도 나가고. 몇 단이십니까? 초단인데 시합도 나가고. 근데 이제 저희는 막 단수보다 중요한 게 시합을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뭐 서울시 대회나 이런 거 나가면 저도 꼭 나가서
그렇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여기까지 저희가 김재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나 지금 전국 현안이 워낙에 그렇습니다. 어지럽다 보니까 더 이상 웃으면서 대화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는 수 없이 사실 이런 대화를 저희는 하고 싶은데 예. 하는 수 없이 또 우리 김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네. 좀 네. 여쭤보게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1일에요. 윤 대통령이 현 대통령인데 직접 탄핵 심판의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사실 연기됐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네. 연기가 됐죠. 출석을 예. 안 하신 바람에 출석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뉴스들이 대부분 잘못 나왔다. 나는 의원들 체포를 명한 적도 없고 끌어내리라고 한 적도 없다. 뭐 입법기관 이야기 나는 그거 뭔지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포고령은 사실은 실행할 생각도 없이 그냥 형식을 갖추려 만든 것이다 정도 얘기로 이제 국헌 논란의 목적을 많이 부인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항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이 보실 때 이 대통령의 첫 번째 변론 그 항변 그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이 궁금합니다. 한 줄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변론이긴 했습니다. 이상한 변론이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가장 제 이제 귀에 꽂혔던 이야기들이고 대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 나는 모른다 전략이었기 때문에 뭔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뭐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거는 그 이제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이 탄핵 심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말하자면 내란죄에 관련한 혐의, 이 두 가지를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형사 재판에 관해서는 완전히 거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시죠. 예, 사실상 이제 무시 전략이고 나는 도저히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방식이라면 헌재는 또 나가지 않을 명분이 없잖아요.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대통령이 형사 절차에 임하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나가느니 굉장히 그게 또 모습이 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내지는 뭐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뭔가 이 혐의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내뱉는 말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투척되는 것을 아마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그 부작용을,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래서 일부러 많이 피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명분도 또 있고요. 공수처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변론할 수 있는 무대는 헌재뿐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헌재에서 네. 형사에 대한 변호까지 겸하고 그렇죠. 계신 걸로 그렇죠. 보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이제 총평? 그날 그런데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일부 모두 발언처럼 한 게 있어요. 그게 나는 철들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줄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근데 이제 취임사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윤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자유주의란 말도 많이 썼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좀 그렇죠. 써요. 그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봐도 인민민주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념전쟁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말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보다 위대한 게 법치주의나 지도자를 뽑는 선거제도나 여론 같은 이런 거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세 가지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한다고. 그래서 선거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여론은 레가시 미디어는 편파적이니까 보지 마라. 정리가 잘 돼 있는 유튜브를 봐라. 법치, 이거는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장악돼 있기 때문에 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 가지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법치와
언론과 선거제도를 다 부정하고 차이가 있다면 거긴 대통령이 된 거죠 다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 보였고 또 하나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아 이분이 공수처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특히 공수처는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난 나가지 않겠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거기서 신문에 응하면 이것들이 뭐 자기들 편한 대로 각색해서 계속 바깥으로 던질 거니까 난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고 대신에 나는 탄핵 심판보다 그 내란죄 그게 더 중한죄니까 여기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날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하는 논리치고는 좀 이상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 수사기관에 나 다 부인하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그날 제가 느낌은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는 제가 듣기로는 사실 너무 많이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어떤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로서를 설파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어떤 화이팅 구호로서의 성격이 너무 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헌재 바깥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이 계실 거고 지지자들이 계실 텐데 그들에게 어떤 모종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사인이 필요한데 저는 그 시그널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모두 발언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태도는 계속 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앞에 관저 앞에 있는 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지 그 이후에 영상을 만들고 또 육필로 직접 또 편지를 서신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앞에 계신 분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가장 여과 없이 이렇게 계속 직접적인 전달을 하는데 헌재에서도 이 유권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던진 그 어떤 사인 같은 게 저는 자유민주주의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관저 앞에서 막 시위를 하시는 대부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뭐 이런 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 이념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뭐 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약간 그들만의 자유민주주의다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을 끌고 온 거에 대해 원인을 거의 80% 이상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겠다를 거의 명분화 첫 번째 명분으로 삼았는데 막상 이번에는 글쎄요, 그냥 꼭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팩트체크 차원이었습니다 정도로 톤을 다운했단 말이에요. 좀 그 부분을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야, 이거 큰 거 하나 오나 보다. 대통령이 저 위치에서 뭔가 제대로 뭔가 알고 계신가 보다. 모든 정보를 다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모종의 뭐가 있다 기대를 잔뜩 하고 다들 야 이번에 헌재에서 이게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 여론 뒤집히고 계엄도 정당화되고 야 이거 우리 드디어 반전의 기회 아니냐라고 다들 보고 계셨을 텐데 약간 뒤로 쑥 물러서 뭐 팩트 체크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꺼냄으로써 약간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 국민한테 유발했다는 점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정말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한테 속 시원한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변론이 그렇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고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 대통령 스스로 사전투표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원래 계엄 선포할 때는 사유에 그 부정선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뒤에는 뭐 12월 10일 담화에서는 좀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점점 세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그 다음에 그 내란죄 수사, 요거를 대응하는 데서 하나는 그 법적 대응을 하나 함과 다르게 투트랙으로 하나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여론에서 민심이 그 민심이 좀 올라오고 결집돼서 여론조사로 좀 드러나면 이게 이제 수사나 헌재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전인데 근데 여론전에서 사실 보수층을 가장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는 부정선거론이죠. 뭐 시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이 제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제가 대통령 임기를 그만둘 수 있고 탄핵당할 수도 있는데 한 것은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시지 않았느냐. 이 민주당 정부가 저 압도적 의석으로 지금 도대체 몇 명을 탄핵했는지를 모르겠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임명된 지 이틀밖에 무슨 뭘 탄핵당할 일을 뭘 했다고 이틀 만에 탄핵을 한 분도 있다. 방통위는 완전 감사원장, 뭐 중앙지검장 그렇죠. 다 그렇게 했고 그때 보낼 당시에는 또 헌재가 6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렇죠.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6명 그러니까 가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유배 보낸 거예요. 그걸 그 헌재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스스로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뭐 검사도 탄핵하고 이거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다. 이것은 야당이 그냥 정책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상 거의 혁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설사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야당에 대해서도 정책 탄핵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좀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니 그러면 저 오케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걸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선거론?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죠. 그게. 근데 이번에 신동 대변인도 의원도 뭐 약간 근데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사람들이 놀라워했거든요. 국민의힘도 약간 이렇게 좀 열어놓고 있어요. 아니, 네. 무슨 작전일까요? 내부적으로는 네네. 뭐 물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믿음 있는 예, 게. 절대 한 다수는 25% 된다래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 20%가 믿고 있다고. 의원들 중에서는 뭐 글쎄요. 뭐 제가 네. 아무리 많이 잡아야 한 2명 되려나?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 한 2명이나 될까요? 뭐 이제 그 정도인데 저는 그런 메시지에 동의하기 하나도 어렵거든요. 오케이. 예, 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얘기가 끝난 거고 대법원 판례 어떤 판례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이 민경우 의원이 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대표 실제로 소송을 네. 하셔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이미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투표함 바꿔치기니 뭐부터 무슨 선관위가 뭐 중국인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느니 조목조목 다 반박이 되어 있고 선관위도 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를 치르고 개표 참관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안인데 이걸 지금 물고 늘어져서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뭐 그런 메시지가 당 차원에서 나가는 거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런 뭐 고육주책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은 당이 뭐 거의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보수 진영 전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과 지지하지 않는 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앞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될 것이 아른아른 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위험한 동거다. 그렇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마 깨지지는 못하나. 그렇죠. 이 집을 깨는 순간 저기 이제 악당 무리들이 이 집을 들어올 게 뻔하네. 네. 그러니까 이 집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집을 지켜야 되는 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편을 너무 들어도 그렇고 저기 편을 너무 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어느 정도 선을 걷지만 뭐 의심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달래주는 거다.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100번 이해해도 예. 고육주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조금 아니, 선을 긋는 게 선을 낫다? 좀 미리 잘 그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놨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후보들이 막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하마평으로 오른 여러 후보들이 계실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이 미리 손을 그어놓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 절반 부정선거를 믿는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의 절반의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경선 중에 부정선거 담론을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미리 우리 당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어놔야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도 그 말을 하는데 당연히 두세 번 고민을 할 건데, 만약에 안 그러면 달콤한 사탕이 될 수 그럼요. 있죠. 막 예. 경선을 해서 분위기가 올라오는 과정에 유력 후보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혀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야, 여기는 대통령이 되면 또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선관위 해킹을 찾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또 이 담론으로 한남동, 광화문이 또 이렇게 되면 투표를 안 하거나 내지는 뭐 소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여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대통령 무효소송에서 선관위를 대리해서 사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다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정선거 이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투표지가 왜 붙어 있고 투표지가 왜 접혀져 있지 않고 뻣뻣하냐? 그런 거는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예. 이게 그것도 뭐 다 이미 증명이 선관위 입장을 예. 밝혀놓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의 구분을 정확히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실선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저는 이제 부실선거라는 말도 조심해서 하는데 그 선관위 자체가 가진 제도적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나름의 견제 균형을 해야 되는 권력 분립의 하나 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 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힘에 비해서 그 조직이 가지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광역선거, 그러니까 전체 선거와 광역선거까지는 이 상주 인력이 있는데, 기초단위 선거로 가면, 근데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상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학교 선생님, 공무원 이런 분들 와가지고 전혀 선관위에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그때 선거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밑단에서 그 유권자랑 마주치는 실무 작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선거는 사실상 거의 매년 있는 거고. 심지어 위탁 선거도 워낙 많아서 일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말하자면은 부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단까지 다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읍면동까지 그 선거 관리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관위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데서는 국민적 반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정 채용한 내용들, 자신들의 자녀를 채용한다든지 그러면서도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선거 관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선관위한테 힘 실어주면 더 저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제도적인 맹점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현되는 부실 선거가 있다고 보고,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여기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서 이 선거 자체를 부정으로 만들고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거는, 이건 음모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부실선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만 부정선거는 믿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이 준비되어 그러니까 이게 계시니까.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법원에 가서 계속 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체와 방식을 특정하지 못해요. 누가 했다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를 얘기하지 않고 막연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주장하는 분들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게 2020년 총선 끝나고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분은 부정선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도 알지만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 선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주장한 거예요. 맞아요. 유권자 등록 유권자 수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엉터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본인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을 바꿔갖고 새로운 의문도 썼어요. 그런데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황당한 얘기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영역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주의거든요. 우리는 사실 수개표를 하기 다 가능한 나라고 이렇게 되는데 조정을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아주 그 강경한 분들이 있는데 강경한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강경할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비상계엄은 할 수 있는 거다 통칭의로. 이걸 믿는 분들 있잖아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반대하는 분은 85명이 반대했으니까 의원들 중에 이거는 탄핵은 반대는 부정선거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믿는 분이 일단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 세 개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 몇 명쯤 될 거로 봅니까? 셋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실명을 언급한 실명은 적은 얘기는 없고. 못하고 있긴 있는 것 같고. 네, 있다면 한 몇 명쯤으로 생각해 보십니까? 최소 1명, 많게는 한 3명? 자유통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예. 가장 숫자가 많은 건 뭡니까? 비상계엄이 그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숫자가 거의 그거하고 부정선거는 어디가 숫자가 더 적습니까? 계엄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적을 것 같아요. 부정선거는 다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지도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혹시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생기니까 부정선거 막 무슨 뭐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무슨 소쿠리로 뭘 담고 막 뭐 갑자기 표용제 뭐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문제 제기는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엄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의 파이가 조금은 더 크겠지만 그래도 그건 극소수라고 보고 다만 이제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데에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각자의 다른 이해관계가 있겠죠. 어떤 분은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계엄이 정당했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반대다라고 하는 분은 극소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대통령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탄핵이 인용됐을 때 2017년 질일멸렬해졌던 그 보수 진영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얻어 걸린 상태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우리 원전 산업을 파괴하고 말하자면 나라의 그 미래를 좀먹었던 민주당 정부를 경험했던 우리 보수 진영은 이걸 절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눈물을 머금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고 뭐 내지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윤 대통령이 밉겠어요. 그렇죠. 원망스럽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 탄핵 반대한 분들 중에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있는데 확실히 많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으나 그러면 이제 반대했던 분들도 대부분은 인용될 것으로 본다. 그럼요. 이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대부분은 인용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용될 거라고 보면서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극우 유튜브 좀 전에 뭐 달래기용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달래는 정도만 하시지 왜 선물까지 보내셔갖고는 게다가 또 심지어 반품까지 당하셨어요. 저는 언제 보내셨는데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까? 저도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원래 당대표가 보내죠. 600명쯤 보냈다고 돼 많이 있던데. 보내요.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가서 받아봤는데. 당연히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박성민 얘기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확실히 레가시 미디어에 나가는 사람은 안 보내. 이게 확실히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면 뭐 당적을 갖고 어떤 특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리스트에 올라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되게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치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참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내는 의미를 넘어서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원하고
실제 공천 신청했던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다 잘라냈죠. 그러니까요. 컷오프를 시켰죠. 예. 그런 공천 신청 과정에서 정당 당원으로서 등록을 하고 뭐 어떤 특위위원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긴 하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했지만 훨씬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는 이제 선물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를 담게 되는 거고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그 불교계에 육포를 전달해가지고 한번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들이 있고 지금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시국에는 1cm 단위로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 전 받으면 좋지만 뭐 불우한 이웃에게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에게 비슷한 돈을 뭔가를 전달할 수 있게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당대표실에서 일부러 보낸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쭉 맞아요. 보내는 명단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좀 불거졌다. 글쎄 통상적으로 쭉 보내왔어도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상당수의 그중에 대부분은 컷오프를 했던 대상들인데 왜 선물을 통상적으로 보내왔나 왜 리스트에 있느냐도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